2020년 4월 19일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운반선 중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어느 항구로 가라는 지시는 없었다. 명령은 이랬다. 2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어디에도 가지 마라. 그렇다면 갈 곳이 없는 배에 하루 30만 달러를 지불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유조선의 비밀 경제는 바로 이렇게 작동한다. 그리고 곧 석유가 공짜인 날에도 누군가는 어떻게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비밀 경제를 알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2020년 4월 19일 초대형 유조선 캐리비안 글로리에게 대양은 항로가 아닌 완전히 다른 무대로 변모하려 하고 있었다. 승무원에게 전달된 항해 명령은 짧고 명확하며 이상했다. 약 2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이것은 기술적 결함이나 오해된 명령이 아니었다. 이는 시장이 마비되고 원유 탱커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비싼 대기실로 변모한 순간이었다. 평소라면 이 규모 탱커의 일일 임대료는 4만에서 8만 달러 사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던 그 시절 기묘한 방정식의 결과로 기업들은 마지막 순간 제한으로 유조선 한 척당 하루 3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유조선들은 움직이기 위해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 위해 임대되고 있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수요가 증가해서 석유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다. 2020년 4월 20일 글로벌 원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석유 회사들은 제품을 팔지 못하고 처분하기 위해 오히려 돈을 얹어주었다. 세계가 석유로 채운 거대한 통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이다. 팬데믹은 도로와 하늘, 산업을 멈춰 세웠지만 생산의 수도꼭지는 이 침묵에 같은 속도로 반응하지 못했다. 수년간 기업들은 이 통을 작게 유지해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며 이익을 극대화해왔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오직 가득 찼을 때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 넘침은 붕괴를 의미했다. 석유를 바다에 버릴 수는 없었다. 누구도 이를 재무제표의 손실로 기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석유를 보유한 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세 가지뿐이었다. 저장을 위해 누구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누군가에게 석유를 인수하도록 대가를 지불하거나 초대형 유조선을 임대해 석유를 받아 위 떠다니는 저장고로 보관하는 방법이었다. 캐리비안 글로리호와 같은 초대형 유조선들은 출항도 하역도 없이 바다 위에서 대기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의 조용한 주역이 되었다. 그날 시장 조작자들이 논의되었고 헤드라인이 장식되었으며 범인들이 수색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진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 숨어 있었다. 석유의 가치는 배럴 가격에 있지 않고 그것을 저장할 공간의 부재에 숨겨져 있었다. 누군가는 단순히 석유의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의 위치를 주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석유의 숨겨진 경제는 배럴이 아니라 공간, 좌표, 그리고 용량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세계가 석유 가격을 주시하는 동안 진정한 게임이 석유가 어디에 보관되는지에 따라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날이었다. 석유 운송은 멀리서 보면 컨테이너 운송과 비슷해 보인다. 둘 다 거대한 선박이 대양을 가로지르고 둘 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화물을 운반한다. 둘 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라이베리아나 파나마 같은 곳에 등록한다. 그러나 유사점은 여기까지다. 왜냐하면 석유는 상품이 아니라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원유는 선박의 화물창에 실린 단순한 화물이 아니라 올바른 장소와 시기에 실행되어야 하는 전략적 게임이다. 석유 운송은 매우 독특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석유 운송의 가장 저렴한 방법은 선박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은 화물 운송에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석유 운송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생산자와
대형 소비자 사이에 가장 수익성 높은 경로는 바다를 통해가 아니라 강철로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형 공급 업체들은 항구가 아닌 파이프라인에 투자합니다.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없는 남은 2차적이며 불가피한 경로의 운송 수단이 됩니다. 석유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인프라 부재의 결과입니다. 석유 세계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이익은 위기 시 저장 용량과 노선 통제권을 쥔 자들에게 돌아간다. 2020년 석유가 공짜였을 때조차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왜냐하면 석유의 숨겨진 경제는 가격의 경제가 아니라 용량과 노선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날 시장을 지켜본 이들이 아니라 유조선을 지켜본 이들이 이겼다.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보이나? 댓글로 토론해보자. 석유를 운반하는 또 다른 방식은 파이프라인이다. 파이프라인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해 비싸 보이지만 석유 운송 비용은 선박에 비해 80%더 저렴하다. 파이프라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용을 상쇄한다. 오늘날 유럽, 아시아, 북미의 주요 에너지 시장은 완전히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로 공급됩니다. 유조선은 이제 현장이 아닌 주변의 공백을 메우는 신속한 예비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020년 석유가 공짜였을 때 왜 유조선들은 황금기를 누렸을까요? 석유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보관할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배들은 상품을 운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운반했습니다. 로이즈 보고서도 이를 입증합니다. 홍해에서 유조선 공격이 끝난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위험이 줄어들자 이익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업계에서 나쁜 소식은 좋은 실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경제의 엑스레이입니다. 국제적 장벽을 모르는 유조선들은 석유 무역에 보이지 않는 고속 차선에서 움직입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에 석유를 공급하는 이 선박들은 같은 항해로 우님의 삶에서 4배를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석유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시장 기회를 잡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란에서 원유를 시장 가격보다 $20 아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낮은 가격일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석유 가격 인하가 정유소가 아닌 운송 경로의 비밀스러움에서 시작된다.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 인도양으로 흘러 들어간 후 말라카 해협으로 진입한다. 말라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상 교통로다. 여기서 해상 교통량은 너무나도 붐비기 때문에 한 유조선이 다른 선박의 측면에서 석유를 이송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처럼 흔하지만 감지하기 어려운 기동이 된다. 싱가포르 연안에는 세계 최대 정유소 중 일부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점은 그곳에서 돈을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를 누가 생산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누출 없이 인도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현실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에서 석유 이송을 감시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수백 척의 선박이 동시에 움직이고 신호가 혼란스러워지며 화물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고 아무도 이걸 어디서 받았나? 라고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낮다면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동부시장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림자 플레이어들의 경로 변경은 합법적인 거대 기업들까지도 먹여 살립니다. 러시아의 비밀 유조선 네트워크는 이를 숨기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 항구는 비공식 석유 무역의 자유항처럼 기능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주전자 정유소들은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석유를 가공해 지역 산업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석유는 여기서 배럴 단위가 아닌 회색 지대의 규모로 가치를 매깁니다. 아니, 회색 지대의 규모로 가치를 얻고 있다. 이 업계에서 이상한 점은 이렇다.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시스템에서 왜 모두가 세 배를 사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단의 대부분이 기업이 아닌 단독 선장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배를 사는 것은 비싸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독립 운영자들은 중고 선박으로 눈을 돌린다. 석유 탱커의 평균 수명은 25년이다. 이 나이가 된 선박들은 대개 남서아시아의 폐선 항구로 팔려간다.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석유는 대개 햇빛을 많이 쬐고 세월을 겪고 바다를 많이 누빈 탱커를 타고 이동한다. 즉, 석유의 암시장 경제에 또 다른 법칙이 있다. 새 선박일수록 회색 지대는 줄어든다. 배가 오래될수록 질문은 줄어든다. 이 시장에서 승자는 석유 가격을 보는 이들이 아니라 흐름과 공백을 추적하는 이들이다. 우리가 석유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논쟁할 때 누군가는 유조선이 어디서 속도를 줄였는지, 어디서 대기했는지, 어디에 접안했는지 추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석유의 진정한 초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해상 운송 능력의 축소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에게 1분만 더 부탁합니다.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걸 잊지 마세요. 또한 이 경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성, 신호, 데이터로 운영됩니다. 유조선이 어디에 정박하고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다시 출발하는지 석유의 진정한 가치를 좌표로 그려냅니다. 가격이 아니라 공백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깁니다. 넓은 바다는 이제 단순한 물이 아니라 데이터가 읽히는 화면입니다. AIS 신호, 위성 영상, 물류 그림자. 이들이 석유의 진정한 시장을 형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항해가 아니라 감지되지 않는 공백이 부를 창출합니다. 유조선이 멈추는 곳, 바로 그곳에서 돈이 움직입니다.